여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6개월 전만 해도 제 손엔 11억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까지 팔아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40년 은행원 생활, 지점장까지 했던 제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베트남 다낭 한 달에 120만 원이면 천국입니다. 그 한 문장을 믿고 집까지 팔아 떠났습니다. 따뜻한 날씨, 저렴한 물가, 여유로운 노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린 건 상상도 못한 지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개월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우, 올해 68세입니다. 40년간 은행원으로 살았고 마지막 6년은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 합쳐서 6억 8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제 마음속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아내와 둘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갈 필요도,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할 곳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점심때까지 그대로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 최은정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퇴임식 날 받은 꽃다발도 며칠 만에 시들었고 후배들이 보낸 축하 문자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친했던 동기들도 각자 바빴습니다. 정우야, 조만간 한번 보자. 그 말뿐이었습니다. 조만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밤에 자도 내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47만 원? 작년엔 39만 원이었는데 물가는 계속 올랐고 저희 부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 통신비, 관리비. 한 달에 최소 280만 원은 나갔습니다. 1년이면 3,360만 원, 10년이면 3억 3,600만 원, 20년이면 6억 7,200만 원. 제 손에 있는 6억 8천만 원. 계산해보니 20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큰 병에 걸리면 요양병원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나 들지? 밤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이 하나를 띄웠습니다. 베트남 다낭 한 달 120만 원으로 왕처럼 사는 법.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계속 추천 영상에 떴습니다. 은퇴 후 베트남 이주, 인생 2막의 진실. 60대 부부 다낭 정착기, 한국보다 3배 저렴한 삶. 결국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60대 부부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전직 공무원, 아내는 전직 교사. 여기는 쌀국수 한 그릇이 1,800원이에요. 커피는 900원, 마사지는 1시간에 7,000원이에요. 한국에서 월 300만 원 쓰던 우리 부부가 여기선 120만 원이면 충분해요. 화면 속 부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웃고 있었고 넓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도 넓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선 24평 아파트 살았는데 여기선 40평에 살아요. 월세가 60만 원밖에 안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한 달 120만 원이면 1년에 1,440만 원, 10년이면 1억 4,400만 원, 6억 8천만 원이면 40년 넘게 살 수 있잖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베트남은 의료비도 저렴해요. 병원 진료비가 한국의 절반도 안 돼요. 한인 병원도 있어서 언어 문제도 없어요. 날씨도 따뜻해서 관절염, 고혈압 환자들한테 좋아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낭 사세요. 정말 행복해 하세요. 한국 생활비 절반으로 2배 더 여유롭게 살아요. 저도 은퇴하면 꼭 갈 거예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선 280만 원 쓰는데 베트남에선 120만 원이면 된다. 그럼 매달 16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1년이면 1920만 원, 10년이면 1억 9,200만 원을 아끼는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우리 베트남 한번 가볼까?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베트남? 갑자기 왜? 그냥 여행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서. 우리 나이에 동남아 여행이 쉬울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간다던데. 60대 부부들도 많이 가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더운 곳 싫어요. 알잖아요. 일단 한 번만 가보자. 5박 6일 패키지. 왜 자꾸 거기에 집착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봐. 여기 사람들 정말 좋아 보이잖아. 아내는 영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설마 이사 가자는 건 아니죠? 아니,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야. 정말요? 그래, 정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보고 좋으면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저는 여행사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다낭 5박 6일 1인 89만 원. 호텔 조식 포함, 공항 픽업 포함, 시내 투어 포함. 괜찮아 보였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냥 여행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나 이상한 생각 품지 마요. 알았어.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베트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베트남으로 이사 간다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하지? 저희 아파트는 시세 5억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팔면 5억이 생기는데 6억 8천에 5억까지 합치면 11억 8천만 원. 베트남에서 한 달 120만 원 쓰면 80년도 넘게 살 수 있겠네. 머릿속에서 계산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동산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최근 거래가 4억 9천에서 5억 2천. 팔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어. 마음이 점점 기울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아내는 여권을 꺼내며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 씨, 진짜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 약속했잖아.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알았어. 하지만 제 가방 안엔 이미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롱스테이 비자 안내서, 다낭 한인 아파트 매물 정보, 베트남 은행 계좌 개설 방법.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4시간 만에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11월은 쌀쌀했지만 이곳은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여보, 공기가 다르네요. 아내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픽업 기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님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한국어가 유창한 현지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수십 대씩 몰려다니고 길거리 노점에선 쌀국수를 팔고 야자수가 도로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될 수도 있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여보, 첫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가이드가 추천한 쌀국수 맛집. 메뉴판을 보니 소고기 쌀국수가 4만 동. 한국 돈으로 약 2,200원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이 가격 맞아요?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국물, 쌀국수, 면, 소고기가 가득 들어간 한 그릇. 한국에서 먹던 쌀국수보다 양도 많고 맛도 진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카페가 보였습니다. 베트남 전통 연유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한 잔에 15,000동, 한국 돈으로 약 900원. 여보, 한국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5,000원인데 여긴 900원이네요. 우리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거리엔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끄러운데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여기 나쁘지 않네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 여기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고 미케 비치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해변엔 이미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조깅하는 청년들, 요가하는 여자들. 파도 소리가 귀를 씻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앉아요. 아내가 백사장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응? 한국에선 이런 거 못 느꼈어요. 뭐가? 평온함이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찾던 거야. 셋째 날, 가이드가 다낭 시내 투어를 시켜줬습니다. 한시장, 용다리, 참박물관. 그런데 제 눈엔 다른 게 보였습니다. 한인마트, 한인병원, 한인부동산. 한글 간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가이드님, 여기 한국 사람 많이 사나요? 네, 요즘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생활하기 어렵지 않나요? 전혀요.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외롭지도 않아요. 그 말이 제게 확신을 줬습니다. 넷째 날, 저는 가이드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한인 부동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사 오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내는 제 옆에서 눈을 흘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소개해준 부동산 사무실. 한국인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롱스테이 알아보러 오셨어요? 네, 그냥 참고로요. 요즘 다낭 정말 인기예요. 한 달에 60만 원이면 40평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60만 원요? 네, 풀옵션에 수영장, 헬스장 다 포함이에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거실, 넓은 방 2개, 바다 뷰 베란다. 한국에서 이 정도면 월세 최소 150만 원은 할 집이었습니다. 관리비는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세 60만 원 더하기 관리비 15만 원은 75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기타 비용 15만 원. 합계 130만 원. 한국에서 쓰던 280만 원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사 갈 생각이었구나. 미안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살면 돈도 아끼고. 당신 혼자 결정하지 마요. 안 그럴게. 우리 같이 결정하자.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알았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야시장에 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강변을 걸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여긴 나쁘지 않아요. 그치? 근데 우리 나이에 외국 생활이 쉬울까요? 한인들 많다잖아.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병원은요? 아프면 어떡해요? 한인 병원도 있고 한국보다 저렴하대.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더 알아보고 결정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개월 뒤 다낭 이주 계획. 준비물 아파트 매매, 비자, 집 계약, 은행 계좌. 아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일 줄은.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저는 매일 베트남 관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다낭 롱스테이 비자 발급 방법, 베트남 은행 계좌 개설, 다낭 한인 커뮤니티, 베트남 생활비 실제 후기.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 진짜 갈 거예요? 응,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년만 해봐요. 안 되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여보, 집은 어떡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비워두고 갈까? 관리비만 1년에 600만 원인데요. 그것도 그렇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집 팔자.
네. 어차피 베트남에서 살 거면 집 필요 없잖아. 당신 미쳤어요? 집을 팔아요? 팔면 5억이 생겨. 그럼 우리 손에 11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도 집은 베트남에서 한 달 130만 원 쓴다고 치자. 1년에 1,560만 원이야. 11억이면 70년을 살아도 돼. 우리 둘 다 죽고도 남아.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베트남 생활이 안 맞으면 그때 다시 한국 와서 집 사면 돼. 그때도 집값이 똑같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잖아.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매매요? 네. 금매세요? 아니요. 시세대로 받을게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매물이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매가 4억 9,500만 원. 중개 수수료 빼고 4억 9천만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액 11억 7천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평생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아내가 빈 거실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구도 다 팔았습니다. 살림살이도 정리했습니다. 짐은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살던 집, 아이들이 자라던 집, 모든 추억이 담긴 집,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거 맞죠?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는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월 중순, 우리는 다시 다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올 집이 없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동산 직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정우님 환영합니다. 집 먼저 보러 가실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약한 집은 스카이 뷰 아파트 2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여는 순간 와! 아내가 감탄사를 냈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40평 넓이, 방 2개, 화장실 2개. 가구도 깔끔하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진짜 월세 60만 원 맞아요? 네, 1년 계약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믿기지 않네요. 우리는 그날 바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 한국 같았으면 전세 5억은 했을 집이었습니다. 통장 잔액 11억 6,500만 원. 짐을 풀고 하루 이틀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봤고 저녁엔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괜찮네요. 아내도 점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 한인 모임 공지가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1층 커뮤니티룸에서 한인 친목 모임. 가볼까요?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요. 토요일 저녁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커뮤니티룸엔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네요. 환영합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5년 됐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김성호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체격이 좋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낭 글로벌 무역 대표 김성호. 여기서 사업하세요? 네, 한국 기업들 베트남 진출 도와주는 일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는 저에게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정우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적응하려면 현지 사정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비자 연장, 은행 업무 뭐든지요. 그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김성호라는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친절하던데? 너무 친절해서 이상해요. 여기 사람들 원래 그런가 봐. 글쎄요. 하지만 저는 아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 뒤 김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은데요.
제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인사드릴 분이 있어요. 누군데요? 형님한테 여러모로 도움될 분이에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김성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다낭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 건물. 10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김성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 저희 직원 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32세쯤 보이는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3년 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군요. 린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쁘다기보다는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형님, 린이 앞으로 형님 비자나 각종 서류 업무 도와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국 분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당황해서 얼른 명함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김성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린 괜찮죠? 일 정말 잘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린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68세 노인이 32세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린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박 선생님, 오늘 날씨 좋은데 카페 가실래요? 박 선생님, 새로 생긴 식당 맛있대요. 같이 가요.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고 저를 배려했습니다. 커피를 시키면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기억했고 식사를 하면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추천했습니다. 아내는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집에서 아내랑 좀 의견이 안 맞아서요. 린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68세에 느끼는 설렘. 저는 그게 뭔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성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 건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투자요? 엄청난 기회예요. 형님 같은 분한테 딱이에요. 다음 날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성호와 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형님, 다낭 외곽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예요. 화면엔 허벌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대규모 개발이에요. 1년 뒤엔 여기에 쇼핑몰, 아파트, 학교가 들어와요. 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세요. 정부 승인 문서예요. 도장이 찍힌 베트남어 서류였습니다. 린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투자하면 1년 뒤엔 최소 10배는 올라요. 김성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만약 5억을 투자하면 1년 뒤엔 50억이 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억은 되고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 위험하지 않나요? 형님, 정부 승인 난 프로젝트예요. 위험할 리가 없죠. 린이 제 손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형님한테 손에 끼칠 일 하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김성호가 투자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이름 10개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소 3억에서 최대 10억까지 투자하셨어요. 내일부터는 투자 마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믿으시죠?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제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7억 투자할게요. 김성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정말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투자했어. 7억.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7억. 당신 제정신이에요. 진짜 좋은 기회야. 1년 뒤엔 10배로 불어나. 당신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니야, 서류 다 봤어. 진짜야.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 때문이죠? 린이라는 그 여자. 아니야. 집까지 팔아서 만든 돈인데. 이번만 믿어줘. 아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우 씨 제발.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7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성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1년 뒤 큰 부자 되실 겁니다. 린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현명하신 선택이세요. 통장 잔액 4억 4,500만 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1년만 기다리면 돼. 그럼 50억 아니 30억만 돼도.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맞는 걸 거야. 1년 뒤엔 아내도 웃을 거야.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7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성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공사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개발 들어갑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역시 잘한 거야. 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죠. 아내는 제가 나가는 걸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또 나가요?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개발 현장이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어. 김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호 씨, 공사 현장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 형님 지금은 좀 아직 초기 단계라서 볼 게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가시죠. 토요일 아침 김성호와 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점점 건물이 사라지고 허벌판만 보였습니다. 30분을 더 가자 차가 멈췄습니다. 형님 여기에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 공사 기계도 없었습니다. 인부도 없었습니다.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성호 씨 여기가 개발 현장이에요? 네 형님.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래요. 초기 단계? 2달이 지났는데 정부 승인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공사 시작해요? 다음 달부터요. 확실합니다. 하지만 김성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린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런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혼자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핸드폰을 꺼내 김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린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번호입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번, 20번, 30번을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성호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 앞 간판이 없었습니다. 다낭 글로벌 무역이라고 적혀있던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김성호도 린도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8세 노인이 사무실 빈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7억 2천만 원. 집까지 팔아서 만든 돈.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은정아. 왜요?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7억 다 날렸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사기였어. 다 사기였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 끝낸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돌아와요. 7억이 돌아와요. 집까지 팔았는데? 돌아갈 집도 없는데? 당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린이라는 그 여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11억 7천만 원 중에서 7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통장 잔액 4억 4천5백만 원. 집도 팔았고 돌아갈 곳도 없는데 절망만 남았습니다. 7억을 날린 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초점 없는 눈빛, 텅 빈 표정. 이게 나야? 아내와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저 먼저 먹을게요. 아내는 제가 식탁에 앉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남보다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김성호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세요? 계약서요? 이거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본 있으세요? 아니요. 해외 사기는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경찰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한인회에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김성호라는 사람 아세요? 아,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몇 달 전에도 한국 사람들 돈 뜯어먹고 도망갔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1병, 2병, 3병. 취해야 잠이 왔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를 걷다가 한인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제 카지노 가서 500만 원 땄어. 진짜? 뭐 했는데? 바카라. 운이 좋았어. 나도 가볼까? 가봐. 요즘 잘 터져. 카지노.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카지노.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7억을 날렸잖아. 어차피 망한 인생이야. 카지노에서 한번 해보면 어때? 혹시 모르잖아. 대박 나면. 다음 날 저는 다낭 카지노를 검색했습니다. 호이아나 리조트 카지노, 카루나 리조트 카지노. 화려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리뷰를 읽었습니다. 초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운만 좋으면 대박 납니다. 저는 하룻밤에 1,000만 원 벌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10만 원만 걸어보자. 잃어도 10만 원이잖아. 그날 저녁 저는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카루나 리조트 카지노. 입구로 들어가자 형형색색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슬롯머신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딜러의 목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환전소로 갔습니다. 10만 원 환전할게요. 칩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칩이 가벼웠습니다. 이게 10만 원이구나. 바카라 테이블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칩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딜러가 물었습니다. 플레이어요? 뱅커요? 플레이어요. 1만 원 칩을 올렸습니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플레이어 승리. 이겼어? 칩이 2배로 늘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 쉽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2만 원. 뱅커 승리. 잃었습니다. 괜찮아, 한 번 더. 3만 원을 걸었습니다. 플레이어 승리. 이겼습니다. 됐어. 30분 만에 10만 원이 25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25만 원이 50만 원 되면, 50만 원이 100만 원 되면, 그럼 7억도 다시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는 40만 원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30만 원을 번 겁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 돈을 넣으며 웃었습니다.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다음 날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50만 원을 가지고 2시간 만에 120만 원이 됐습니다. 대박이야. 사흘 뒤 또 갔습니다. 100만 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30분 만에 50만 원을 잃었습니다. 안 돼, 다시 따야 해. 50만 원을 더 걸었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2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딸 거야. 오늘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일주일 뒤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 하지만 2시간 만에 다 잃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통장 잔액 4억 3,800만 원. 일주일 사이 700만 원을 쓴 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자꾸 어디 가요? 그냥 산책. 밤 11시에 산책을 해요? 답답해서 그래. 술 냄새 나요? 한잔 했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열흘 뒤 저는 카지노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먹고 계속 걸었습니다. 플레이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목소리가 쉬어갔습니다. 칩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흘 동안 카지노에 있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계속 돌렸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정신을 차렸을 때 통장에 남은 돈 5,200만 원, 3억 9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사흘 만에 카지노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귀신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핏발선 눈, 푹 꺼진 뺨, 떨리는 손. 으아악.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카지노를 나왔습니다. 밖은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뭘 하고 있는 거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끝났다는 걸. 카지노에서 나온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문자 왔어요. 출금 알림.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도박한 거예요? 대답해요. 미안해.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 잃었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얼마나? 4억 정도. 4억. 아내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7억 날리고 또 4억. 정신이 없었어. 7억을 되찾고 싶었어. 되찾긴 뭘 되찾아요. 더 날렸잖아요. 아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뭐가 남았어요? 은정아, 당신 손에 남은 거 얼마예요? 5천만 원. 11억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집도 없는데 돌아갈 곳도 없는데.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 끝낸 거예요. 당신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한국 갈 거예요. 당신이 가든 말든 저는 갈 거예요. 같이 가자.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못 다녀요. 은정아, 제발. 치워요. 손대지 마요. 아내는 울면서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도 짐을 쌌습니다. 남은 물건들은 다 버렸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새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모두 쓰레기가 됐습니다. 사흘 뒤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왕복이 아닌 편도. 창밖으로 다낭이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꿈 같았던 6개월.
아니, 악몽이었던 6개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추워요.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코트 입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짐을 끌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 변두리로 갔습니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월세 방 있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50만 원. 50만 원이요? 그 정도면 고시원밖에 없는데요. 고시원 말고 방은 없나요? 여기 반지하 하나 있긴 한데. 볼게요. 부동산 사장이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빌라 지하.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크기는 4평 정도. 창문은 없었습니다. 천장엔 습기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이에요. 아내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은정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일단 여기라도. 아내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하늘 한번 보이는 창문도 없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40평 아파트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지금은 4평짜리 창문도 없는 지하방. 여기 할게요. 네. 아, 네. 보증금 100만 원, 첫 달 월세 30만 원. 통장에서 돈을 빼는 순간 남은 잔액 5,070만 원. 우리는 그날부터 그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 뿐이었습니다. 침대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바닥에 깔고 잤습니다. 첫날 밤 아내는 벽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 말 들으면 더 화나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내는 다시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며칠 뒤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68세. 은행 지점장 출신. 하지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경력은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60세 이하만 뽑습니다. 열흘 동안 20곳을 돌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통장 잔액이 4,77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절박해졌습니다.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박스를 모으고 캔을 모으고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8,000원. 많이 모아봐야 1만 5천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9,860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90만 원. 박정우 씨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아내도 초등학교 급식실 보조일을 구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우리 둘이 벌면 한 달에 370만 원. 겨우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쓴 돈 때문에 통장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통장 잔액 4,210만 원. 1년이 지났을 때 통장 잔액 3,130만 원. 그런데 그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부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입니다. 당분간 쉬셔야 해요. 네. 그리고 검사 결과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 거? 통장 잔액 3,090만 원. 아내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우리 집 수입은 제 경비원 월급 190만 원 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남는 돈은 40만 원. 통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통장 좀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19,800원.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1억 7천만 원이 19,800원이 됐습니다. 아내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미워하는 것도 지쳤나 봐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왜 당신이 미안해?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야.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거의 2년 만에 통장에 19,800원만 남은 날, 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11억 7천만 원. 집까지 팔아서 만든 돈. 6개월 만에 다 날렸습니다. 7억은 사기로, 4억은 카지노로, 남은 돈마저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박씨, 오늘 택배 많이 왔네요. 주민분이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8세, 은행 지점장 출신.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일할 곳이 있다는 것, 매달 19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지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뭐해?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고등어는? 없어요. 그냥 두부만. 그래도 맛있겠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 김치, 밥.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다낭 해변 식당에서 랍스터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두부 된장찌개. 하지만 이게 더 맛있었습니다. 여보. 왜요? 맛있어.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거짓말. 진짜야. 두부밖에 없는데 무슨. 당신이 끓여줘서 맛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변했어요. 응? 전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랬나?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 하네? 아니, 진짜 미안해. 40년 동안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얘기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스를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저는 뭘 찾았을까? 편안한 노후? 여유로운 삶?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려웠고, 쓸모없어지는 게 무서웠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를 기다린 건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느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네? 우리 집 박스 좀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고생 많으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참 좋아요. 네? 예전엔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일 다시 할까요? 몸은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요. 무리하지 마. 우리 둘이 벌면 조금은 나아지잖아요. 아내는 다시 급식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오전 4시간만. 월급 90만 원. 우리 부부 합쳐서 2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쓰고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29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저기 벤치에 앉자. 그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예쁘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예쁘네. 여보. 왜? 우리 다낭에서도 하늘 봤죠? 그랬지. 그땐 왜 안 예뻤을까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땐 하늘을 안 봤어. 돈만 봤지.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 하네. 하하, 미안.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잘못 굴리면 끝이라는 것. 낯선 나라의 친절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은 잃으면 다시 못 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 지금 저는 경비실 창문을 닦으며 아침 햇살을 맞습니다. 통장엔 아직도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4평짜리 지하방에서 삽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걷는 공원 산책로, 새벽에 함께 먹는 두부 된장찌개,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아내의 목소리. 그게 11억보다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68세 박정우, 11억 7천만 원을 6개월 만에 다 날린 바보 노인.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오늘도 저는 경비실 문을 열고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웃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